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한 애청자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 오프닝을 찾아보니까요. 코로나19 환자들과 함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캠페인에 대해 전해드렸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 추가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3,600만 명에게 백신을 맞게 할 것이라며 11월 집단 면역을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년은 코로나 이야기가 아닌 윤여정의 오스카상 수상 같은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하고요.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데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개발 지역의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제대로 더 잘 받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서울의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대부분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재건축 집값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전망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발효된 토지거래 제한제,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두 해당은 되지 않고요. 예, 좀 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은 모두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목동은 주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예. 상업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성수동은 모든 곳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거든요. 예. 그래서 1에서 한 4구역 정도가 있는데 예. 이곳만 이제 허가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 지정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충격은 없는 모양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 같은 데는 아니 이런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확실하게 재건축을 해준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내방직대로 굴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재로도 볼 수 있잖아요. 다 예.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오히려 호재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한다. 호재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 일부 좀 서두르는 모습 이런 풍경들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수요가 아니면 진입이 좀 완전히 막혀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좀 옮겨가는 어떤 풍선 효과, 예를 들면 뭐 노원구 같은 경우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까? 저는 풍선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곳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지역이 분명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예. 뭐 추가적으로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곳을 규제해서 다른 쪽으로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들은 저는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주민들은 좀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전과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용어 자체에 이제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제 예. 토지거래 허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사용 목적 외에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택은 이제 18제곱미터 초과, 상가는 20제곱미터 초과인데 이거는 면적이 아니라 땅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5평 넘어가면은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통 아파트 작은 게 한 25평이면 되잖아요. 전용 예.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게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를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주택은 매입한 뒤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사용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예. 가령 뭐 전세를 이제 안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 세입자 만기가 있을 거잖아요. 만기 2, 3개월 전에 계약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래서 당장 입주할 건 아니고 내가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입주하겠다. 그런 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갭 투자로 보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뭐 취득 사유를 소명할 필요는 없지만 1주택자는 왜 사는지 그리고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감까지 좀 맞물리면서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가격에는 크게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6월에 그 허가구역으로 뭐 잠실이나 삼성동, 청담, 대치동 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보니까요. 예. 거래량은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가격은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작년 6월과는 달리 저는 거래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절벽 가까운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지정된 곳은 주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낡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예. 당장 재건축 아파트는 구입해서 거주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좀 더 많다고 보면 그렇죠. 되지요. 예. 뭐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5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2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데 건물값은 거의 없고 그리고 땅의 가격이 매겨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의 어떤 가치를 두고 거래하는 부동산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의 영향이라는 것은 가격보다는 좀 거래량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거래량으로 봐야 된다. 네. 예. 일각에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본격적인 그 민간 정비 사업 재개의 신호탄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목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민간 쪽에서는 좀 더 개발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 쪽을 밀고 있고 오 시장은 민간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보면은 투기는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차단을 할 테니까 일단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달라. 가령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잖아요. 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이 가중치가 지금 50%인데 이걸 30%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가중치를 50%로 하게 되면은 뭐 재건축은 거의 붕괴 직전 가야 된다. 뭐 그러니까 좀 개선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제법 있잖아요. 예. 이것들도 어느 정도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나아가서 지금 그 한강변에 35층 층고 제한도 있고,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민간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 생각에?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 예. 권한을 벗어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35층 그 청수 규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서울 플랜 2030에 이제 규정된 사안이잖아요. 예, 예. 이게 서울시 의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 사항은 없어요. 다만 청취를 하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청구 완화 부분은 지난번 또 그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영선 후보도 공약으로 그때 내세웠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이제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용적률 규제 완화는 시의회의 어떤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최종 키는 국토교통부가 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예. 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재초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국회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가령 사업 승인 직전까지는 가겠지만, 더 이상 과연 이게 진행이 되겠느냐.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재초안이 가장 큰 시험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고, 예.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어떤 그런 협력이라든지 예. 이런 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재건축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아무래도 당분간 거래가 좀 줄고, 약간 그 거래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현재 지금 횡보세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정책 상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달라진다는 말씀인데요. 예. 지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어떤 과세 기준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감안해 보면은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위축되는 모습, 이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좀 횡보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주장을 하는데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강남이 이제 선행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은 강남이 오르면은 강북이 오르고 또 경기 인천이 오르고 예. 지방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어떤 그런 주는 측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상 강남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보면요, 실제로 서울에서 지금 신규 공급이
마땅히 없어요. 재건축 예. 재개발 외에는 이 도시화가 굉장히 이제 크게 진행되다 보니까 빈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그린벨트를 풀자니 또 도시 허파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또 만만치 않고 예. 또 일각에서는 용산 가족공원 같은 곳에 임대주택 뭐 짓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을 열려서 수급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 뭐 당장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긴 한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막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이제 공급이 돼야 집값이 잡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어떤 생각이 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도 집값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난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아마 거래량이 있잖아요. 예. 줄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과 어떤 수요는 거의 비례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5% 오를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덜 오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3% 오른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완전히 실거주 목적 외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일부 이제 뭐 지난번 그 청담이나 뭐 삼성이나 잠실에서 신고가가 나왔긴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값이 뭐 빠지지는 않겠지만 뭐 일부 안정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거래량과 가격을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다소 불가피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퀴즈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첫 돌을 맞이했다. 1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단 2분 만에 축하 메시지만 도착을 해 있습니다. 5090번님, 슬라생 1주년 축하드려요. YTN 라디오의 황태자, 무한매력 빛형진님, 제작진과의 살벌한 티키타카 영원하길.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이 1년인 거를 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분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4306번님, 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깊이 정들었네요. 승승장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할게요. 자, 돌 됐는데 2분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좀 축하를 많이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슬라생 상식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인데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등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주택거래 허가제, 2번 토지거래 허가제, 3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노래인데 저 음이 잘.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튜브 지금 현재 2,530분께서 1년 돼서 그런지 정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축하 메시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생애 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명의 이전과 함께 자동차 종합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고 첫 회 보험료도 납부했습니다. 당일에 차산 기념으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너듣기로 자동차 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가 지나야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걸까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7만 대로 우리나라 국민 2.13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만큼 이번 사례는 알아두시면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 2번, 받을 수 없다. 이거 저는 정답 알 것 같은데요. 1번 아닙니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예. 네, 관련된 법을 우선 살펴보면 상법 제726조의 2에서는 자동차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또 상법 제656조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 전단에서는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 네.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건데요. 예. 다만 방금 지금 살펴본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 후단에서 그러나 이 보험 계약에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사항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예외 사항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런 사례와 같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유하게 될 경우에 가장 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 중 하나인데요. 예. 이거 역시 법으로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자동차 보유자가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시게 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200만 원, 승용 자동차 100만 원 범칙금을 부과를 받게 되고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승합차 50만 원, 승용차 40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를 받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년 됐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법령 정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어제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의 여우조연상 수상만큼 화제가 됐던 것이 있었죠.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까지 3관왕을 휩쓴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은 노매드랜드를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 역대 첫 아시아 여성 감독상 수상자가 된 건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해시태그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는 비판운동이 펼쳐질 만큼 화이트 오스카로 불렸던 백인들만의 파티였습니다. 자, 그러나 윤여정과 봉준호, 클로이 자오 감독 등 유색인종이 노미네이트 및 수상을 하면서 컬러풀 오스카,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바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태어날 땐 선하다는 자오 감독의 말처럼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윤여정 배우의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아시아 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혐오가 아닌 포용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는 5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품목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5월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 공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중인데요. 자가검사 키트 가격은 10,000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약국과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 등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나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가 유통되더라도 PCR 검사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333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이 개통됩니다. 정부가 KT와 SK텔레콤, 삼성전자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한 차세대 무선 통신망인데요. 이번에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국방, 철도, 지방자치단체 등 8대 분야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 또는 통신이 안 돼서 등의 이유들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숫자는 1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외교 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우겼습니다. 동해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고 주장했고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동해는 우리 바다. 이 연사 힘차게 외쳐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연금을 받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코앞으로 다가온 내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기왕이면 더 많이 받길 바라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제대로 더 잘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공식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공식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 잘 받을 수 있는 공식의 만점풀이를 위해서 쪽집게 강사를 모셨습니다. 너무 거창한데 이거. 자,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유튜브 애청자 수를 좀 경신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370분 넘었고. 근데 상무님 오시자마자 한 6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3,700분 정도 되셨는데. 아, 네네네. 예. 한 700분이 빠졌네요. 아,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년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주년. 예. 제가 1년 전에도 제가 여기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벌써 1년이 됐네요, 진짜. 예,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요. 세월 흘러가는 거 보면 이러다 예. 진짜 금방 할아버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지금은 좀 멀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간은 참 빠르기에 눈앞에 또 코앞에 금방 올 것 같은데요. 막상 받을 때 가서 준비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일찍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오늘 공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주년이기 때문에 또 축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선물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인데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등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주택거래 허가제, 2번 토지거래 허가제, 3번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예, 밖에서 PD가 잘했다고. 예, 정답자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무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죠. 예. 국민연금 공식만 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공식만 알아가지고는 많이 받을 수 없고요. 공식을 알고 조금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제 누구나 이제 노후의 노령연금이라는 걸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연금액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이제 공식을 조금 알면 그 공식에 내가 들어가는 값들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식이라고 하면 수학 공식처럼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솔깃해지는데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마법의 공식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공식을 제가 쭉 이야기해드리면은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요소가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예.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근로기간 동안 자기 받는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A값, B값이 있는데 A값은 남의 소득, B값은 내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값은 남의 소득이고 B값이 내 소득. 예.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이제 가입기간인데 그래서 소득 대체율, A값, B값, 가입기간 이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국민연금액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조금 느낌이 안 오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이제 소득 대체율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소득 대체율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근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제가 연금으로 받잖아요. 예. 그 대체, 그러니까 내가 근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몇 %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산정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기간을 40년 정도로 봅니다. 40년 동안 일한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면 이제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40년 동안 냈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몇 %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할 건지 그걸 정한 건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변화가 좀 있었어요. 1988년도에 저희가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생기고 그때 소득 대체율은 70%로 되어 있었습니다. 70%?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일하면 자기 그때 기간에 한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런데 너무 높이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이걸 다시 60%를 한번 떨어뜨렸고요. 2008년도 이걸 다시 50%로 떨어뜨렸어요. 그 이후에 매년 0.5%씩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이제 40%가 되는데 이제 언론 같은 데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2028년이 되면 40%가 된다라는 소리고요. 40년간 납입했을 때 그 정도 받으니까 만약에 가입 기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40%가 아니고 한 20% 정도 받으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율이 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소득 대체율이 정해져 있으면 뭐 이제는 알아도 의미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정해진 공식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알아봐야 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99년도 이전에는 소득 대체율이 7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0%면 좀
상당히 많이 받는 얼마 벌면 얼마를 받는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소득하고 그때 당시 이제 연금을 받을 당시에 다른 가입자의 소득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예. 금액을 조금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어 이제 1999년도에는 70% 정도라고 하면 예. 이 기간에 냈던 기간을 살릴 수만 있다 그러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999년도 이전에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이전에는 예. 직장 다니다 퇴직하면요. 국민연금공단에 냈던 보험료를 거기 냈던 보험료하고 이자를 더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걸 이제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장에 연금 받을 때까지 기간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 일시금을 퇴직하면서 수령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때 반환일시금 받아가면 당장에 목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그 받아가면 연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게 좋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99년도에 직장 다녔던 분이면 지금 한 50대 정도 되실 거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99년도 이전에 반환일시금 받아갔던 것들을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거기 받아갔던 반환일시금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보면 그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였고요. 예. 지금 납입하면은 4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70% 걸로 반납하면 작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99년도 이전에 퇴직하면서 내가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반환하는 게 낫겠네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게 예. 내가 반환 기간이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서 반환일시금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그거 반납하면 늘어나는 연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지금 50대에 계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해당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당시 99년도 이전에 저희가 IMF 외환위기 있었을 당시거든요. 그렇죠. 예. 구조조정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들 반환일시금 받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 대체율이 그때 상당히 높았다. 예. 그러니까 다 작은 보험료로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자, 소득 대체율 다음에 뭘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득과 관련돼서 A값하고 B값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편하게 이제 A값은 남의 소득, B값은 내 소득이라고 해드렸잖아요. A값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연금 개시하기 직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제 평균 소득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한 254만 원 정도 되세요. 요거 하고요. 그다음 B값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내가 낸 보험료 낸 기간 동안 내 소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내 소득이에요. 그럼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하고요. 내 소득인 B값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A값보다 소득이 좀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이 그런 분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A값보다 소득이 좀 많은 고소득자분들은 낸 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구조로 돼서 이게 국민연금이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내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더 적게 내는 게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으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거는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9%를 내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보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료를요? 예, 누구냐 그러면 임의 가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에 다니시지는 않고 지역 가입자도 아닌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전업주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 이제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배우자가 이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 이 전업주부가 여기 해당될 건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스스로. 그래서 최저 9만 원부터 최고 한 45만 원 좀 넘는 금액 사이에서 자기가 보험료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임의 가입하면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시겠어요? 적게 내시겠어요? 아까 제가 조금 알려드렸는데. 적게요. 적게 내야지 낸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구조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임의 가입자들이 9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값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연금을 받는 방식들을 선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10만 원 언저리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A값, B값을 더해서 내는 이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들을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6325번님, 저도 연금 반환해서 월 연금이 20만 원 정도 이익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20만 원씩이나 월에 이익을 보는. 그래서 그 반환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요. 상당히 제도적으로 제가 계산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항목이 가입 기간이었는데, 이건 뭐 저도 알 것 같아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연금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가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이제 100%라고 가정을 하면 20년보다 가입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나면 연금액이 5%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 가입 기간 늘리고 연금을 5%씩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연금 받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으신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입 기간을 어떻게 늘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거나 이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가지고 납부 예외 신청하신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 그만두시고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낸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 안 낸 기간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를 이제 추후납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후납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저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6513번님, 지난해 연금 120 나온다고 하더니 며칠 전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1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내년에 연금 나오는데 연소득 5,600입니다. 연금 줄어서 나온다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연금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0만 원 나온다다가 100만 원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이하게 지난번에 잘못 확인하셨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액이라는 것들은 가입기간하고 뭐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확 줄어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내용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금인지 또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한번 그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030번님, 63년생이고 처음 시행부터 국민연금 납입하다가 5년 전에 중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납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계속 납입하면 금액은 얼마나 증액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1년 늘어날 때마다 20년 넘어가신 분들은 5%씩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꽤 크네요.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분은 공단에 가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내가 더 낸다 그러면 더 내는 돈하고 이걸로 늘어날 수 있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시면 공단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보험료 책정하는 부분들이나 가입 기간 얼마나 더 늘릴 건지를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6494번님 국민연금 96개월 납부했고 지금은 공무원연금 납입 중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했던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10년 이상 되고요.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도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두 개를 연계해서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민연금 당연히 국민연금 공단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나이에 맞춰 가지고 이제 60세 이후에 자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되면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면은 되는 거고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60세 이후에 연금 수급 시기 되셨을 때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연계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계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7023번님,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데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했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할 때 반환 일시금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소득공제 부분인데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들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납부하면 그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으시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하는데 이제 이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게 2002년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반환 일시금 내시는 거는 제가 1999년도 이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소득공제 제도 생기기 이전의 거를 반납하는 거라서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공제를 못 받으시고요. 대신 그 소득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도 나중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안 냅니다. 그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8022번님, 애들한테도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연금저축계좌 중에는 연금저축계좌에는 IRP 계좌랑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 조건에 제한은 없습니다. 계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 대신에 이제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안 되고 아이들 하실 때는 이제 대신 그 계좌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 ETF 같은 것들을 투자하시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세를 안 내는 점들 그리고 나중에 낼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해지할 때 조금 세제적으로 혜택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1년 맞이해서 김동엽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상무와 또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식 퀴즈 정답은 2번 토지거래 허가제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644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 쭉 장수하세요. 저도 오늘 생일인데 함께 축하해 주세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분 선물 드리죠. 오늘 또 생일인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선물 드리고요. 8433번님, 저도 어제 생일이었어요. 하루 차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8433번님께도 선물 드립니다. 어제 또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이러다가 그저께 한 달 전 생일이어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8166번님, 토지거래 허가제, 최영진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노래 실력도 더 늘길 바랍니다. 저 노래 잘합니다. 제가 못하는 척 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자, 0215번님, 슬라생 1년 축하드려요. 때론 아웃사이더 같은 래퍼로, 때론 옆집 삼촌처럼 푸근한 진행으로 웃으면서 방송 들어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이분도 선물 드립니다. 제 칭찬 하시면 무조건 드립니다. 자, 1년 함께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1년 동안도 좀 착한 방송, 또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스밴드의 생일 함께 들으시면서 1주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